자, 이번에는 18번째 강의 유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음금에 속하고, 음금은 천간에서는 신에 속하므로 유금은 신과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거의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은 같다, 그러나 작용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라는 것이 천간으로 보면 흑체, 신금의 본질이죠. 흑체는 뭐든지 흡수하는, 또 결실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금을 예전에는 보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그래서 경금은 바위고 신금은 보석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반짝이는 보석보다는 어떤 그 결실을 의미하는, 따지고 보면은 인간에게 보석이란 곡식이겠죠. 곡식이 보석과 같습니다. 쌀, 그렇게 되겠군요. 자, 농업국가에서, 농경사회에서 쌀은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이 결실을 의미하고, 유의 글자를 보면은 유라는 글자는 항아리에 무언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다가 삼수를, 물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발효된 모든 식재료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이것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라는 글자는 발효된, 오래 숙성된 그런 음식, 먹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질은 이렇게 저장해서 모든 빛을 빨아들여서 결실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자, 월로 들어가 보면, 계절로 보면 6월은 양력 9월이 되겠네. 9월이 됐을 때 이제 결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는 인공적으로 그것을 조절하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힘, 특히 태양빛, 5월의 그 폭염, 이 폭염은 결실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월에 결실되는 게 있기는 하죠. 밀보리, 맹류는 5월에 결실이 됩니다. 그러나 벼는 9월이 돼야 결실이 되니, 양력 9월은 음력 8월에 속하고 음력 8월은 바로 6월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빛을 빨아들여서 속에 저장하는, 그래서 이것을 천간에서는 병신합이라고 말을 하죠. 병신합은 이런 의미, 결실로 가는 의미, 빛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이런 작용으로서 신금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이 없다면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의 계절이고, 이때 우리는 추석, 조상님께, 사실은 조상님뿐 아니라 천지 자연의 신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아마 계절이 었을 것입니다. 추석이. 그래서 이 6월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결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실, 그냥 결실이 아니라 결실한 것을 저장하는 의미가 있다, 항아리에다가. 옛날에는 아마 곡식도 항아리에 담았겠죠. 모든 것을 항아리에 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항아리에 담았죠. 그걸 항아리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저장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담아 놓는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임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사주에, 지지에 유가 4개가 있다, 쫙 깔렸다, 그런 것이 보인다면 결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 유의 본질이 결실이니까. 문제는 씨앗을 뿌리는, 즉 묘나 또 진, 키우는 사, 오, 화 이런 것이 없이 결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매주 로또 사는 것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주를 풀이한다는 것이 이것도 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용신 찾고 대운 찾고, 대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의 기륭을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정상이지만, 간지만 배운 이런 수준이라도 이렇게 간지 유성을 집어 넣으면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배운 만큼 활용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써먹겠다고 하는 것도 뭐 조심성인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배운 건 오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낭월식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오늘 배운 건 오늘 쓰도록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하루 중에 유는 무엇이냐? 유는 저녁입니다. 해가 지는 시기입니다. 저녁에 해가 진다. 그러면 해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왜? 산 넘어 항아리로 꼴깍 들어간 다음에 또 다음날 자고 나면 다시 떠오르겠죠. 유라는 글자를 놓고 그런 생각도 해본다. 저장해놔야 되니까 밤새도록 해가 숙성이 되면 아침에 또 쌩쌩하게 떠오른단 말이죠. 옛날 고인들은 그런 생각도 했음직합니다. 생각한데, 자, 이렇게 하루에 결실의 시간입니다. 저녁이고, 흔히 유시를 말할 때 닭이 횃대에 올라갈 때라고도 합니다. 닭띠라는 생각이 나서 아마 그렇겠죠. 자, 신을 지나 유는 완전히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유는 몇 시입니까? 유시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대부분 가정에서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자연 시간에서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밤 11시에 저녁 먹는 경우라면 또 좀 예외가 되겠으나 사실은 자연을 벗어난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면 먹지 않는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해 있을 때 먹는다. 라마단 그 시기에 그런다죠. 이슬람교에서. 그것도 건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해 있을 때 먹고 해지면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 주행성, 야행성이 아니고 주행성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야행성은 밤부터 해가 지어야 먹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거두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금고를 열고 하루의 수확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술집 말고요. 술집은 밤에 영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시, 결실의 시간, 6월, 결실의 계절 서로 통하죠. 그래서 시간의 상황과 계절의 상황은 서로 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의 저녁이 유시.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유시는 술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앞에 삼수를 붙여가지고 술조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술은 반주로 먹는 술입니다.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한 잔, 약주 한 잔 좋습니다. 반주로. 유시에는 반주를 마시고 술시가 되면 이제부터
예, 뭐 많이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술시라고 하니까 그 술이 그 술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띠를 봅니다. 닭띠. 왜 닭띠를 유에다가 붙였을까? 닭은 매일 결실을 봅니다. 12동물 중에 매일 결실 보는 동물은 닭밖에 없네요. 그러면 결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닭을, 그러면 암탉이 되겠군요. 닭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의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실을 생각하자. 그것은 결국 유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해도 크게 틀릴 건 없다. 다만 그렇게 봐도 된다고 하는 전제를, 단서를 붙여놔야지 똑같은 걸로 봐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하면 뭐 대입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닭띠는 결실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5마리의 닭이 어떻게 천간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가,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을유가 되었을 때 회화적으로 보면은 을을 새라고도 말해요. 새을자라고. 새가 닭 위에 앉아 있군요. 네,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영. 좌오묘유는 그야말로 도 아니면 뭡니다. 그래서 사주 보기는 참 쉽습니다. 강약을 저울질하기가 쉽다는 뜻도 되겠네요. 정유는 어떻습니까? 자, 정화가 유에 앉아 있을 때 또한 0입니다. 기유는 어떨까요? 기토가 유에 앉아 있을 때 또한 0. 신유는 신유는 100. 그렇죠. 도 아니면 뭐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유 마찬가지로 100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금수는 유를 만나면 100%의 힘을 얻고, 나머지 목화 토는 0%의 힘을 얻는다. 즉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빼앗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유의 경우에는 완전히 탈탈 털린다는 말을 하죠. 지갑을 통째로 털리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을유는 다 강도질 당합니다. 다 내놔가 되겠네요. 이렇게 유금은 하나인데 천간에 을정 기신계를 만남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간지의 변화다. 변화가 무쌍하다. 불과 10간과 12지일 뿐인데 이것이 서로 만나 60개가 되면서 각기 기기묘묘한 변화, 조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주를 30년 공부해도 결론은 60간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아래에서 위로 보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핀 다음에 60개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좌우를 또 봐야 됩니다. 좌우를 보면서 그 관계를 또 생각하고 또 지지에서도 좌우를 봅니다. 결국 8개의 글자가 상하 좌우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기륭으로 번역을 하면 좋다, 나쁘다, 조심해라 또는 좀 힘써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다 삿된 논리로
봐버립니다. 낭월식 관점입니다. 가령 무슨 살자를 붙여가지고 뭐 얄궂은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해석하려 들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과 극, 그 관계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손님 다 달아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생각으로만 가도 얼마든지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또 기룡사를 판단하는데 충분히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낭월만 따라서 하셔도 크게 낭패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자 재능이 있으면 이제 확대해서 멋진 묘기를 부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안내할 수는 없겠습니다. 재밌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